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4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대책, 주택 가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조세로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며 조세 이외에 여러 가지 변수, 공급 확대, 교육 환경, 전반적 지역 인프라의 개선 등의 조합이 가능하다는 시각으로 부동산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지적과 단기적, 장기적 개선 방안이 제시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의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 모시고 미중 패권 전쟁 속 한국 글로벌 IT 기업의 생존 전략, 바람과 물결의 향배를 읽어야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무역 갈등에서 비롯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기술 분야로 번지면서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기술 동맹을 맺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켜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그동안 한미동맹보다는 중국의 경사된 친중 정책을 고수해온 문 정부가 급변하는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또한 대만의 TSMC와 인텔의 공격적 투자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오너가 부재 중인 삼성이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미래의 먹거리, 반도체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동근 교수님 모시고 IT 산업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건요, 너무 삼성전자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도 그냥 뭐 소비재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세계 글로벌 기업이고, 또 기술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그 패권 어떤 이제 다툼, 우리가 특히 디데스 함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 기본 시각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목을 잡기를 미중 패권 전쟁 속, 그러니까 특히 디데스 함정 속이죠. 한국 글로벌 IT 기업의 생존 전략. 삼성전자라고 일부러 좀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특정 기업을 너무 이렇게 좀 포커스업을 하면은 좀 불편한 그런 측면이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삼성도 그거를 원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은 보통 명사화도 가능해요. 한국 글로벌 기업이죠. 그죠? 한국 글로벌 IT 기업. 이렇게 하더라도 뭐 삼성하고 이렇게 등치가 되니까. 그 다음에 부제가 사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바람과 물결의 향배. 이게 방향이 아니죠. 향배. 향은 이제 forward, 그 다음에 배는 이제 agains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바람이 불고, 어디로 물결이 치는지를 좀 알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 이 정권이. 그래서 좀 너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터키 디데스 함정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 아시겠지만 기존 그 패권국하고, 그 다음에 그 신흥 강대국 간의 그 충돌이 되는 거죠. 오른쪽을 보시면요. 이게 앨리슨이 얘기한 겁니다. 불가피한 전쟁, 그러니까 destined for war가 되죠. 어떻게 뭐 전쟁을 향한 어떤 내리막길 얘기 되는 건데, 사실은 태양이 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하나의 태양으로 다시 귀결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것이 과거에 이제 그 기억을 더듬으시면은 이제 플라자 그 협약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하고 일본의 그 당시 갈등이었죠. 일본이 미국 GDP 한 반쯤 올라왔습니다. 그래갖고 그 플라자 협약을 통해서 이제 그 일본 돈의 그 평가 절상을 통해서 미국하고 이제 격차를 좀 벌려주는 그런 인위적인 이제 조치였죠. 그것도 사실 보면은 뭐 여러 나라들, 5나라들이 힘을 합쳐갖고 일본을 누른 겁니다. 이번에도 뭐냐면은 미국하고 중국의 GDP 추이를 보시면 왼쪽에 나와 있는데 2020년에 한 70%까지 좋았어요. 71%더라고요. 자세히 계산해 보니까. 이것도 뭐 전형적으로 투퀴디데스 함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플라자 협약 당시 일본의 GDP는 50%였는데 이번에 70%니까 굉장히 충돌이 좀 굉장히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고 뒤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요, 86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도 사실은
그 당시에 플라자 협약의 그 다음 연도입니다. 그래갖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해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어떤 뭐랄까 그 설계 쪽은 미국이 그다음에 그 실제로 이제 공정에서 이제 뭐 그 제조하는 쪽은 동남아보다도 이제 동아시아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맞도록 하는 분업을 갖다가 이제 취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죠. 다시 오른쪽 보시면요. 태양이 둘이 될 수 없으니까 미국의 간판, 중국의 약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간판, 중국의 아킬레스 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전 국장이 말씀 좀 주신 대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기술 동맹을 맺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겠다는 전략을 아주 노골적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이제 상징이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바이든이 주재한 그냥 화상회의인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4월 12일이에요. 불과 며칠 전이죠. 바이든 주재 반도체 대책회의입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요. We rebuild new infrastructure, not repair yesterday's infrastructure. 이게 좀 요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new infrastructure를 새로 rebuild 한다는 거죠. 옛날 걸 갖다 보수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19개 기업의 CEO를 참석시킵니다. 거기 보면 삼성, 국적이 우리나라가 이제 우선 돼야 되니까. 그래서 삼성, 인텔, TSMC, 그 다음에 GM 포워드 같은 그런 이제 사실은 미국의 먹거리가 되는 거죠. 고용이 풀이 되죠. 자동차 회사. 그 다음에 방산업체도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가 방위산업과 연결되니까. 그 다음에 반도체 설계 회사 등 여러 업계를 갖다 참여시키는 거. 이게 뭐냐면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선전포고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대로 담겨서 이제 연결됩니다. 여기 4월 12일 우리가 이게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팻 겔싱어인데 2월 취임을 했어요. 그래갖고 IDM 2.0, IDM은 이거는 이제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그러니까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 2.0 자기 버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텔이 IDM 2.0 버전을 갖다 새로 취임을 하면서 이제 일종의 온라인을 통해가 브리핑을 하는 거죠. 이것이 3월 24일이에요. 아까 우리가 4월 12일이었죠. 근데 보면은 3월 24일 날은 뭐냐면 4월 달에 사실은 바이든의 어떤 그런 화상회의를 감을 잡고 미리 한 겁니다. 미리. 그래서 약간은 이제 좀 주고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갖고 먼저 그 겔싱어한테 데뷔를 시키면서 뭔가 포부를 얘기하게 하고 그걸 취합을 해서 4월 12일 날 바이든이 이제 반도체 화상회의를 한 겁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unleashing the Intel Innovation Engine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전형적인 이제 뭐 그 브리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뭐 그 회장으로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텔이 어떤 경영, 어떤 전략을 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모든 영역을 선도하고요. 빈틈없는 실행을 그다음에 과감한 혁신, 역동성 고취 이거는 뭐 그냥 무난한 어떤 그런 전략 목표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텔 IDM에서 IDM은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의 2.0 버전이죠. 자기를 자랑하는데 뭐냐면은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다음에 실리콘 앤 플랫폼 그다음에 패키징 프로세스 그러니까 from A to Z 모든 걸 다 자기네가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어떤 at scale manufacturing 규모의 경제를 살려가면서 from A to Z까지를 다 감당하고 소화할 수 있는 인텔 ID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자기네 뭐 이제 PR이 되는 거죠. 그러고 실제 이제 여기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것도 조율된 행동 같아요. 제가 보면은 제 해석입니다. 컨서티드 액션이다. 이게 지금 뭐 겔싱거 문득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어떤 정치의 어떤 요인들하고 이렇게 앞뒤를 맞춰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보면. 그래갖고 이제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이 제일 중요한 어나운스먼트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 왼쪽을 보시면요. 리딩 엣지가 되는데 리딩 엣지가 되겠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15%, 그다음에 그 EU의 5%, 그다음 80%가 어디죠? 동아시아. 그러니까 하연하고 이제 한국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치우친 이걸 갖다가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끌고 오겠다라는 것이 이제 겔싱어가 파운드를 얘기하면서 내비친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인텔의 고객사 이익,
그 다음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동아시아의 치우친 서플라이 체인을 갖다 재구축하겠다. 그런데 민간 기업이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물론 고객사 이익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거 보면은 뭔가 이제 컨서티드 액션이다, 조율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완전 독립된 수탁 사업부 인텔 파운더리 서비스를 신설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날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어나운스먼트가 된 거죠. 200억 불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요. 미국의 언론 플레이가 있어요. 이 미국 언론 플레이. 이거는 사실 제가 뭔가 좀 여기도 조금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하기는요. 미국 마이크론하고 웨스턴 디지털 WD로 약자를 씁니다. 각각 1번 키옥시아 인수 검토 중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요 앞뒤로 해서 말이죠. 그리고 키옥시아는 지난해 4분기 최근이죠. 기준을 할 때 시장 점유율 20%쯤 되는 세계 2위 낸드 플래시 기업입니다. 1위는 삼성이고요. 2위는 금방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3위는 웨스턴 디지털이고, 그 다음에 그 4위가 아마 저기 인텔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5위가 이제 마이크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에서 말한 대로 지금 그 마이크론하고 다 웨스틴 저널, 다시 웨스틴 디지털에서 키녹시아를 갖다 이걸 인수를 성공하면은 1위 삼성 자리가 흔들립니다. 흔들리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 좀 의도가 있는데 어떤 의도냐. 이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마이크론이나 웨스턴 WD가 보유한 현금으로는 사실 키옥시아 이거를 인수하기가 좀 역부족해요, 사실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마이크론의 2020년 회계연도 말 기준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캐시 이퀴벌런트를 합쳐봤자 81억 900이 안 돼요. 그런데 예상 인수 금액은 300억 불에 27%거든요. 그럼 택도 없는 건데 왜 이걸 갖다가 사실은 실력도 안 되는데 30%밖에 좀 준비가 안 됐는데 왜 이걸 갖다 미리 이걸 갖다 던졌을까? 그리고 일본도 키옥시아를 매각할 의도가 없는 것 같아 보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이크론 아닌 WD는 사실 현금성 자산이 더 적어요. 더 적다. 이거 보면 뭔가 좀 의도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요. 그 워싱턴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죄송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된 의도가 뭐냐. 낸드 플래시 사업 재편을 뭔가 좀 방아쇠를 당기겠다는 겁니다. 딜레문이요. 3강에 알다시피요. 삼성, SK 하이닉스가 거의 뭐 부동의 이제 저거죠. 그냥 시장 점유율을 다 갖고 있는데 하지만 이 낸드 플래시는요. 5에서 6강 정도 과점 체제예요. 혼전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5G하고 AI 등 기술 발전으로 낸드 플래시 수요는 점점점 커지는데 대여섯 개의 어떤 그런 그 과점 상태 기업들이 혼전해요, 혼전. 그래서 뭔가 규모의 경제를 원하는 업체 간 합정 연행이 본격화될 전망인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 WSJ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걸 군부를 댄 게 아닌가. 그렇다면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 보도도 그렇고 뭔가 사실 미국 중심으로 이것이 재편되기를 바라는 큰 움직임이 있다는 걸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좀 디테일을 말씀드리면요. 그 IDM, 그러니까 종합반도체 회사 2.0 버전이죠. 그러니까 자기 미래 포부입니다. 그래서 개요하고 시장 반응을 좀 종합을 했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독립된 자회사 형태로 파운더리 산업에 진출합니다. 네, 그 다음에 7나노급, 현재는 10나노 정도에서 헤매는데 7나노급 미세 공정 CPU 핵심 칩을 개발하고 생산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개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를 가기 때문에 독점적인 IP, 지적 재산권 X86 CPU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코드를 오픈소스로. 그래갖고 팹리스 고객의 설계 도움을 주겠다. 그러니까 팹리스 공장이 없고 설계만 하는 쪽에다가는 오픈소스로서 X86 CPU를 공개를 하겠다 이겁니다. 보면요. 근데 이거는 보면은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은 앞뒤가 맞는 얘기죠, 보면은. 그러니까 독립된 자회사로서 파운드리 산업에 진출을 하려면은 고객을 모아야 되니까 X86 CPU도 공개를 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아래 두 요인,
로 인해서 시장의 분위기는 사실 부정적이에요. 어떤 부정적이죠? 파운드리 진출하는 게. 첫 번째 뭐냐면 인텔의 간문화가 너무 이게 DNA화돼 있어가지고 파운드리 하기에는 사실은 좀 적합하지 않다. 파운드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값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질이 있어갖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 충돌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갖고 인텔의 간문화가 철두철면 을로서 수동적인 어떤 그런 제스처 또는 포지션을 가져야 될 파운드리하고 안 맞는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TSMC하고 삼성전자의 두터운 벽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발을 뻗고 싶어도 발을 뻗을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해드리면요. 인텔에 대해서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많이 힐난을 하고 있어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반도체 생태계를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일단 칩 리스 여기는 ARM입니다. ARM 이게 약자도 우리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드렸는데 ARM은 뭐냐면 아래 있죠. Advanced Risk Manufacturer예요. 그래서 A 그다음에 RM 그다음에 리스크가 또 약자예요. 그래서 Reduced Instruction Structure Computer 그러니까 reduce 뭔가 축약된 거죠. instruction structure 그러니까 저는 뭐 디테일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어떤 명령어를 갖다 많이 축약을 해가지고 좀 뭔가 좀 간편한 그런 이제 ARM을 이제 성공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칩 리스로서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데 특히 반도체 설계하는데 그러니까 뭐 특이점, 그 다음에 그 장점을 가진 ARM을 얘기하는 겁니다. 펩 리스는 공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까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는 설계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칩 리스는 그야말로 설계만 하는 거고, 펩 리스는 설계 플러스 테스트까지 이제 패키지를 할 수 있는 거고, 파운드리는 이제 생산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DM은 이제 완전히 종합 반도체 회사니까 A from to G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인텔이 뭔가 지금 종합 반도체 회사 인텔이 그러니까 IDM으로서 이 인텔이 샌드위치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보시면 설계는 AMD입니다. AMD 설계 회사의 Advanced Micro Device입니다. 설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오른쪽은 또 뭡니까? TSMC 그다음에 삼성이죠. 거기에는 제조하는 데죠. 그러니까 인텔은 from A to G가 되는데 사실 설계 쪽은 AMD가 또 무섭게 치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가공 및 그 좀 그 생산에서는 또 TSMC하고 삼성에 의해서 이렇게 샌드위치 또는 넛크래커 상황이다 그거죠. 그러면서 또 인텔은 10 나노 기술에서 아직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다라고 이제 힐난을 하고 이거를 이제 타개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겔싱어가 실력 이상으로 좀 바깥으로 자기가 어떤 포부를 부풀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평가도 있는데 여기에 이거를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잘 보세요. 이게 좀 약간 화면이 밝지는 않은데 인텔하고요. 그 다음에 TSMC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인데 이 파운드리 로드맵을 보면요. 인텔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늦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TSMC 보면은 이제 오른쪽 가시면 뭡니까?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나노가 나오는데 제일 오른쪽에 3나노, 이제 3나노예요. 그리고 이제 5나노에 보면 이제 노랗게 칠해져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인텔은 아직도 보면은 7나노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인텔이 지금 7나노를 좀 하겠다 하는 걸 갖다가 지금 TSMC는 왼쪽 쭉 가면 언제입니까? 미리 상당히 2018년에 미리 다 성취했죠, 보면요. 그 다음에 삼성은 조금 있다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나노 기술이 이게 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나노만 중심으로 본다면은 TSMC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 삼성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인텔이 이제 쫓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이 이게 파운드리 로드맵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노 기술에서 나노 기술보다도 나노를 처리하는 어떤 가공 기술에서 뒤져치면 이것이 그 자체 가장 중요한 건 팩트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7나노 공정은 TSMC 제일 빠르죠. 하지만은 7나노에서 빠르다 해서 그 자체 모든 거를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족한 자동차용 반도체는 200나노급의 어떤 공정 수준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7나노, 5나노, 3나노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TSMC하고 삼성이 앞서고 인텔이 뒤진다. 이렇게 좀 단정하기는 좀 조심스럽다 그런 얘기죠. 네.
약간 기술적인 얘기를 또 해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텔, 삼성, TSMC 여기 이제 그 가공 기술을 비교를 하는 건데요. 왼쪽 표를 보시면요. 인텔, 삼성전자, TSMC가 있죠. 우선 거기에 M2P는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나노로 보면 숫자가 적은 게 좋은 거죠. 숫자로.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인 어떤지 그 설계 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TSMC는 28 나노고 그다음에 인텔은 44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이제 셀 하이트가 있죠. 이게 높으면은 많이 스택을 못 하는 거죠. 역시 보면 인텔은 270이 나노고요. 그다음에 삼성은 216, 그다음에 TSMC는 168이에요. 굉장히 낮죠,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셀 하이트가 낮다 보니까 트랜지스터 덴시티, 밀도로 보면은 역시 인텔이 제일 낮고 106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이 133이고 그다음에 이제 TSMC가 18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셀 하이트가 낮고 그다음 많이 스택을 해서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TSMC가 제일 좀 앞서갔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인텔 10나노 공정 기술 현재를 전제로 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인텔이 최근에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제 겔싱어가 7나노 공정 기술에 성공할 수 있다고 거의 자신하는 거죠. 그러면은 7나노 공정 기술에 만약 인텔이 성공한다면은 오른쪽이죠. 밀도 증가율이 100%가 되는 거예요. 100%가. 그러면은 왼쪽 같이 보시면요. 밀도 증가율이 100%가 되면은 인텔에서 트랜지스터 덴시티 106.10이 되죠. 그럼 그거 두 배가 되니까 여기 보다시피 21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인텔이 7나노 공정 기술에 성공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러고 밀도가 100% 증가한다면은 여기 보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덴시티가 지금 인텔이 누구를 앞섭니까? 삼성전자를 앞서는 거죠, 지금. 그리고 TSMC는 꽤 멀리 달아나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거꾸로 인텔하고 TSMC의 어떤 그런 넛크래커 상황에 몰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TSMC하고 인텔이 2024년 완공 목표로 해서 증설 경쟁을 좀 벌이고 있어요. 여기에 뭡니까? 삼성전자도 공장 증설 랠리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 개 그룹이 다시 그러니까 세 개 기업이 한 그룹을 이룰 때 거기에 편입이 되거나 같이 코어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크게 밀린다는 게 이겁니다. 지금요. 네. 그 다음에 삼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요. 삼성 대 TSMC를 보면 삼성이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면요.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만 보더라도 훨씬 높죠. TSMC가. 그런데 여기 그 아래 보시면 TSMC 시총이 원으로 하면 이제 630조가 되고요. 삼성전자는 490조밖에 안 돼. 2월 18일 현재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삼성전자가 지금 훨씬 더 시총이 부족해요. 뭐 여러분 알겠지만은 뭐 대만보다 우리나라가 GDP가 더 크잖아요. 그다음에 증권 시장의 규모도 우리가 더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그러니까 큰 GDP를 가진 그다음에 따라서 증권 시장의 규모도 꽤 큰 그리고 삼성전자 비율이 꽤 큰 그런 뭐예요. 490조보다 더 큰 630조가 지금 TSMC다 그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TSMC에 대해서 경제에 집중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대만을 전부 다 뭐예요? 대만을 TSMC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무선 속도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뼈 아프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2015년도에 애플 AP,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에 이제 두뇌가 되는 거죠. AP. 이 물량을 TSMC 다 뺏겼어요. 그러면 TSMC 패키징 기술이 훨씬 좋아요. 패키징이 좋으면 프로세서가 훨씬 효율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력 효율이 좋아지고 데이터를 부를 때 렉가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휴대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 충전한 걸 쓰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좋아야만 오랫동안 배터리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력을 아주 조금 쓰고 데이터를 금방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패키징, 이런 프로세서, 이것이 전부 다 그 TSMC가 더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TSMC는 87년에 창업이 됐어요. 아까 기억하시죠? 미일 반도체 협정이 86년. 이건 뭐냐? 플라자 협약이 85년이고 그 다음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모든 뭐 좋은 거는 다 업스트림 미국 갖고 가고 그다음 다운스트림은 일본하고 이렇게 갖고 가게 한 거예요. 이걸 갖다 뭐 기업을 갖다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본 것이
이게 바로 모리스 창입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 만들어진 그 다음에 1987년에 아주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모리스 창이 이걸 갖다 창업한 겁니다. 무지 뿌리가 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그 TSMC를 갖다 쫓아가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제 개인 사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키 디자인을 보면요. 인텔의 발표 뒤에 바이든 그 미국 정부가 있죠. 뒤에. 그죠? 그 다음에 그 기전에 뭐가 있습니까? 미중 특히 DDS 함정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있습니다. 예. 2018년에 트럼프는 관세 전쟁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요. 근데 2021년에 바이든의 기술 전쟁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갖다 완전히 옥세를 해서 뭐예요?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텔은 파운드리 진출의 후발주자이지만은 자국 기업이란 이점이잖아요. 미국에 얼마나 그 많은 반도체 관련이라든지 반도체 기술 뭐 가진 기업들이 많습니까? 그죠? 엔비디아, 그다음 킬컴과 같은 미국의 팹리스, 그죠? 여기는 이제 팹리스니까 전부 다 만약에 설계를 하면은 가공을 갖다 부탁하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자국 기업인 뭐 일로 오겠죠. 인텔로.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같은 데는 반도체를 자체 생산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자체 설계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자기가 만드는 것보다도 만약에 가공을 갖다 준다면은 역시 구글, 아마존 같은 데도 자기가 설계한 대로 그대로 만들어 주세요 하고 어딜 가겠어요. TSMC보다는 차라리 인텔한테 가기 쉽다 그런 얘기죠. 이런 정보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다 잠재 고객으로 인텔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무슨 뭐 가공 기술이 떨어졌다 해서 경계에 어떤 고삐를 갖다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 상징적으로 보시면 이제 차이나로 이제 향하는 걸 갖다 딱 막는 거죠. 그래서 차이나를 갖다 완전히 뭐예요? 이거를 이제 뭐 숨통을 끊겠다는 거죠. 사실 보면 중국이 다른 건 다 잘해도 반도체 쪽으로는 이게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트란지스터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까? 반도체가.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그 딱 막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우리가 디테일하게 볼 게 뭐냐면요. 그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이거는 기업 간 대결 구도가 아니라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죠.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이든 정부가 있고 또 그 기조에는 뭐가 깔려 있죠? 패권주의가 깔려 있죠. 특히 디데스 함정에서 요번에 중국을 갖다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번에 반도체 이게 뭐 파운드리 들어가는 것도 여기에 Chips for America Act라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법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은 투자액의 40%까지 엄청난 거죠. 80억 불에 해당되는 세액공제를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40%이 세액공제는 뭐냐면은 미국으로 뭐예요? 들어와서 공장을 짓는 외국 기업한테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거를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각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이 있는데 미국이 가장 파격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도 좀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이제 삼성전자 등등을 봐야 되는데 여기 주요 반도체 업체 법인세 유효세율을 보세요. 유효세율이요. 삼성전자 보세요. 뭐 높잖아요. 그다음에 TSMC는 11%밖에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당합니까? 이렇게 유효세율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유효세율은 법인세 비용을 갖다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나눈 거죠. 원천적으로 한국 법인세를 25% 하네요. 대만 20%입니다. 거기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제를 하다 보니까 TSMC는 이제 유효한 법인세율의 11.4%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 문해 특히 DDS 함정의 어떤 심각성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물결과 바람의 향배를 읽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 지금요. 중국의 경사된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늘 얘기하듯이 참 실언이죠. 큰 나라, 작은 나라, 큰 나라, 작은 나라,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서로를 존중하며 동등하게 협력할 때 인류의 미래도 지속 가능해질 거다.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실수가 구존, 아니, 그러니까 구동존이, 그러니까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거를 좀 찾아보자. 이건 누구냐면 맨날 시진핑이 미국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보면요. 구동존이는 포용과 상생의 길이며 중국 주도 RCEP를 통해서 국가 간 협력해야 된다. 이거를 언제 얘기했냐면 최근에 4월 20일 날 바아오, 제가 이제 뭐 중국말은 모르니까 이게 한자를 못 쓰겠는데 바아오 포럼에서 한 얘기에 보면요. 아, 그 구동존이 그다음에 정부 주도 다시 중국 주도 RCEP
이런 얘기 할 정도면은 남들이 볼 때 문재인은 도대체 무슨 시진핑의 대변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럽니까, 도대체? 오른쪽 보세요. 5월 하순, 5월 21일 날로 알고 있어요. 방미를 앞둔 그런 시점에서 부동존이 포용적 다자주의, 그것도 부족해서 RCEP를 강조한 건 뭐예요? 터키 DDS 함정에서 중국 편에 서겠다는 노골적 문사 표시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외교에서 보면은. 그 다음 달에 뭐야? 미국을 가는데 지금 4월 20일 날 딱 한 달 전인데 구동존이 어? 그다음에 포용적 다자주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문재인이 이재용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디테일은 얘기하지 맙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렛대로 뭔가 사용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심에 가는 거죠. 예? 이러면 됩니까? 국가가 개인 기업을 갖다가 반도체 기술 패권에서 절대로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요. 예? 이걸 못 이긴다고요. 이거를 좀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보세요. 보시면 이제 최근에 탈중국을 추진한 많은 국가들이 있어요. 워낙 시진핑이 이제 뭐 깡패 같고 뭐 중국 몽이 어떻고 1대1로 어떻고 그러다 보니까 인심을 잃었죠. 그러니까 뭐 그 일본도 뭐 당연히 이제 탈중국 하는 거죠. 대만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호주도 그렇습니다. 호주도 인도, 동남아 등에서 새로 원자재 판매 시장을 개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안 팔더라도 다른 데 팔 수 있다 이건 얘기죠. 코드까지 들어갔으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견제해야 되는 거니까. 인도도 그렇습니다. 중국산 수입품 국산화.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 참여. 그러니까 쿼드에 인도하고 호주가 들어가잖아요. 독일은 뭐 나름대로 무슨 자기 강대국으로서 위치가 있으니까. 대만하고 일본 뭐 전부 다 지금 다 떠나는데 우리나라만 도대체 말이죠. 그걸 뭘 모르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찾아냈는데 한국의 국가별 반도체 수출 비중이에요. 이거를 보고 맨날 우리나라 많은 그런 얼빠진 그런 뭐 그 경제학자들이 말이죠.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 중국이 40%예요.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는데 비중이 40%. 홍콩까지 넣어보세요. 60%죠. 그러면은 홍콩을 미국에 붙이면 다시 홍콩을 갖다 중국에 붙이면은 중국의 60%를 갖다 파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되지 않냐?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맨날 이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도체는 절대로 판매자 중심의 시장입니다. 셀러스 마켓이에요. 셀러스 마켓.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런 걸 구도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가난합니까? 돈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백신을 왜 못 사와? 도대체 백신을 갖다가. 그 돈이 있는데 달러도 있고 무슨 뭐 외화 자산도 있고 무슨 뭐 다 있는데 왜 못 사와? 어떻게 보면요. 셀러스 마켓, 바이어스 마켓을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을. 지금 보면은 중국이 안 사가죠. 그죠? 그러면은 중국 말고 얼마든지 팔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반도체를 뭐라 불렀습니까? 경기 민감주 그랬죠? 경기 민감주. 요새는 반도체가 뭘로 구분되는 거 아십니까? 성장주로 구분이 돼요. 경기 민감주가 아닙니다. 지금 성장주예요, 성장주. 지금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하고 홍콩이 안 사간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갈 때 많아요. 이걸 갖다 읽지 못하고 말이에요. 맨날 중국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바보같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 미, 경중 주장한다. 반도체 수출 비중.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셀러스 마켓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고 하루빨리 인텔, 삼성, TSMC 기술 동맹의 핵심 연결고리 우리가 돼야 돼요. 보면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이 있죠. 더 이상 중국 내 공장 신설은 신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볼모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걸 볼모를 우리한테 안 갚으면 하지는 못해요. 지금요. 왜? 자기네들도 그럼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은 코로나 백신 확보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백신 지원 우선순위 보세요. 자국민이 제일 앞이겠죠. 그 다음에 그 역외로 하면 인접국, 그 다음에 쿼드, 그 다음에 동맹국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인접국도 아니고 쿼드도 아니고 동맹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지렛대가 뭡니까? 지금 지렛대가. 사실은 반도체하고 배터리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백신을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레버리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찾지 못하고 말해 보면. 그다음에 민간의 어떤 사적 네트워크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슨 뭐 미국 가서 뭐 하나 사정 일로 와라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맨날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도 말이죠. 그걸 못하는 거야. 모더나 어떻게 만나 임원을 갖다가 파이지 임원 어떻게 만나?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만났죠? 간접적으로 어떻게 만났습니까? 모더나하고 파이저 사회이설 다 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연결해서 조금 만나서 구해온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들지 못하는 그런 걸 찾아온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민간 외교고 기업의 어떤 역할입니다, 지금. 이걸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2020년 탈중국 선언한 차이잉원 쫄딱 망해야 되겠네요. 코로나 그때 팬데믹 왔을 때. 여기 보세요. 왼쪽, 오른쪽 구별해 보시라고 보면요. 예? 지금 대만하고 한국하고 보세요, 지금요. 여기 오른쪽에도 좀 저거죠. 확실하죠. 우리가 마이너스 1% 성장했죠. 그죠? 중국은 3% 성장해. 어떻게? 중국하고 연을 끊으면서도, 그러니까 중국과 연을 끊으면서도 훨씬 더 그 팬데믹에 따른 어떤 그런 시장 수요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걸 갖고 벌충하고도 남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중국하고 무슨 맨날 뭐 벌어져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는 안보, 중국에 하는 경제, 이런 꿈을 갖다 버려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쫄딱 망하지 않았다면 대만이 왜 끊고서 그럼 우리도 그걸 한번 귀담아 듣고 눈여겨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중국과 끊어서도 얼마든지 다른 소스가 많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가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니까요. 반도체는 성장주 지금요. 옛날하고 이제 반도체 수요가 격이 달라졌어요. 격이. 삼성전자의 부정적 요인은 뭐냐면은 이제 인텔 이제 파운드리 들어오면은 삼성전자가 부딪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주 부담을 주는 건 맞아요. 그다음 인텔은요, 그 주력 제품인 CPU 이걸 갖다가 이제 뭔가 자기네가 이제 설계는 하는데 공정 기술이 떨어져서 품질이 안 좋다 하면은 이 CPU 일부를 외부 파운더리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걸 우리가 받아온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는 TSMC가 유력하죠.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따라서 TSMC하고 지금 인텔하고 삼성전자하고는 굉장히 진짜 서로 견주고 눈짓하고 그다음에 이심전심으로 잘 뭐 이렇게 좀 주고받으면서 하지 않으면 크게 당합니다, 지금요. 그다음에 삼성은요, 차량용 반도체 최근 공급 부족이 심화된 아날로그 반도체는 아주 젬병이에요, 이거. 이걸 해야 돼요.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 NXP 인수전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총수 부재의 상황에서 뭘 하겠어요. 적기 의사결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에필로그까지 왔는데 미국간 투키디데스 함정에서 중국의 경사 이건 완전한 패착이다. 그다음에 반도체는 편자의 못, 이게 바이든 표현이죠. 편자의 못이죠. 그래서 기술이 절대적으로 적국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미국의 절박한 뭐예요? 의도예요, 의도. 그러면 한국하고 대만 중에서 어느 나라를 갖다 믿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자이잉원 하는 거 보세요. 아주 당돌하잖아, 보면요. 따라서 자이잉원을 보면은 대만 TSMC에 더 신뢰가 갈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중국으로 기술이 넘어가지 않는데 문재인보다 자잉원을 더 신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친중을 감추는 전략적 모호성 이런 것도 컨닝을 해와서 도대체 전략적 모호성 컨닝해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한미 간 가치동맹을 복원하라 그런 얘기죠.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한미 간 가치동맹을 복원해라 그거죠. 반도체 미래 먹거리예요. 이재용의 경영복구를 통해서 미국 주도 반도체 기술 동맹의 핵심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삼성과 인텔은 같은 배를 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분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설계하고 우리가 일부를 파운드를 통해서 이걸 갖다 뭐죠 가공해서 인텔에 넘기는 이런 수평 분업을 갖다 같은 배에 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인데 이걸 갖다 왜 안 하는지 도대체. 그래서 바람과 물결의 향배예요. 향배를 읽지 못하면은 역사의 변곡점에서 한국은 큰 위기를 맞는다 그죠. 이 정부에서 뭡니까? 딱 하나 뭐죠? 어떤 변곡점이죠? 부모보다 못 사는 자식 세대로 가는 첫 단추를 갖다 이 정부에서 낄지 모르는데 그걸 재촉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중국에 이제 경도된 거다 그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컷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의 반기업 정서, 아이 바보 같은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 좋고 미국에 좋은 것은 GM에 좋다.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뭐랄까요 보면요. 예? 미국에서 나온 얘기죠. 그러면은 GM을 삼성으로 치환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말은 안 할게요. 예? GM을 삼성으로. 그럼 물어볼게요. 삼성만한 국민 밥그릇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국민들에게 아니면 정확하게 뭐죠? 이 얼빠진 그 위정자들에게 삼성만한 국민 밥그릇이 있냐고요. 그렇다면은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 좋고 미국에 좋은 것은 GM에 좋다라고 해서 GM을 삼성으로 치환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좌파의 현실인식, 동굴 속 사고 아직도 그 안에 갇혀 있어갖고 말이에요. 지금도 헤매내게 보면 이병철, 이건희가 없었다 하더라도 삼성은 클 수 있었다. 예? 그다음에 국가 뒤를 밀어줬으니까 삼성이 크는 건 당연한 거다. 그다음에 성실 유능한 근로자의 땀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다. 이따위 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지금 말이에요. 예? 이따위 식으로.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요. 예.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남았네요. 이거 도도도동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대표님. 바람과 물결의 향배를 잃지 못하면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조 교수님의 경고가 가슴에 박히는 이런 현실이 참 우려스럽고 네, 답답합니다. 네, 이제 자유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 교수님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너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오늘의 우리 기업의 어떤 그 미중 패권 사이에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정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셔갖고 참 도움이 많이 됐고, 저는 군사 안보 이쪽으로 지금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기술 기업 이런 쪽에서도 그 어떤 동맹관계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고요. 참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넘어지고 나야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는지 참 그때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건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 만드는데 정말 우리가 삼성하고 소니하고 참 정말로 삼성이 정말 그 일본을 극복하는데 최초로 소니를 꺾으면서 우리가 진실로 그 길을 했는데, 그 삼성 세계적인 자부를 갖고 있는 그 삼성마저 꺾이게 된다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아찔해요. 대한민국이 아찔해요, 정말. 오늘 정말 좋은 발표고, 고위층에서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감사합니다. 예, 조동근 교수님께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까지 다 해서 다른 사회의 경제 토론은 항상 결론은 같은 것 같습니다. 이 반중하고 그런 것들. 예, 그런데 제가 사실 트럼프 때 반중이 시작이 돼가지고 관세 전쟁을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반중이 약해지면 어떡하나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대만 문제를 비롯해서 한반도 문제도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더 반중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미국이 지금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미국이 죽느냐 중국이 죽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고, 미국이 아주 조야가 일치해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중국의 지금 양자택일을 지금 사실상 강요를 받고 있어요. 근데 어디 붙어야 되느냐? 우리가 동네 골목에서 형님들 양쪽에 양다리 걸치면 나중에 다 완전히 패가 망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나라에 붙어야 되는데, 이길 나라는 확실히 미국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중국 경제로부터 다 디커플링이에요. 세계에서. 디커플링은 다 중국 경제에서 이탈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들어서 전면 공격을 하고 대만도 절대로 사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게 중국에 동정을 한다든지 거기 선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진짜 패가 망신할 길이고 국가가 망하는 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동준 선생님, 친중의 노선을 이렇게 중점으로 두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 주셨습니다. 조동근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법까지 다 제일 잘 제시해 주셨어요. 저는 무지무지하게 큰 위기라고 봐요. 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간판 기업이자 들보 기업인데, 만약에 이번에 이쪽에 비메모리 반도체죠. 쉽게 말해서 이쪽에서 뒤지게 될 경우에는 이게 뒤질 위험성도 굉장히 농후하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여기서부터 후진 국가로 전락하는, 정말로 베네수엘라 국가 정도로 전락하는 계기로 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포기의 몇십 배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고 국민들이 이 실상을 지금 이제 조동근 교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이 실상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회장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지금 석방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어느 정도 큰 리스크인지 국민들이 체감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런 방송, 오늘 조동근 교수님 방송을 많이 알려갖고 이거 정말 국민들이 많이 일깨워져 갖고 정부에 굉장히 큰 푸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정말 이 정도로 이런 식의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가 이게 우리나라 정부인지 정말 우리나라 망하게 하는 정부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기서도 제가 정말 화가 정말 치밀어 나는데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게 그 앞으로 백년지 대계를 그 가를 아주 중체대한 기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전사면 교수님께서는 미국이 최근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 불렀는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네. 뭔지 물어봐 주셨고요. 예, 네네. 이종천 선생님께서는 그 좌파에서 형성된 삼성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누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질문과 그다음에 중국 경제가 해외 의존적인데 자유진영 시장을 무시할 수 있는 중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전사면 교수,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냐? 역시 그 보면은 삼성전자 실력인 것 같아요, 실력. 그러니까 상대편이 삼성전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대한 것 같아요. 물론 로비도 있었겠죠, 로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 명을 갖다 부르는데 삼성전자 빠지면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물밀 로비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그 네트워크에 우리나라 공무원들 보면은 뭐 그냥 지시만 하지만은 그 민간 기업에서는 그 네트워크 굉장히 치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9명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그 안에 들어가는 로비도 했겠지만은 삼성전자 실력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미국도 뭔가 좀 하고 싶은 어떤 러브 사인의 한 반이 이거 섞인 것 같아요. 보면요. 러브 콜의 사인이. 그렇지 않고서 뭐 삼성전자 등치만 크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차제에 뭐냐면은 아마 좀 글쎄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의향을 좀 떠보는 것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보면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뭐 저기 이재용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까지는 얼핏 내가 짐작이 되는데 한번 불러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러브콜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보면요. 그래서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 그러고는 이건 안 하겠지만 아마 문재인 이 정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압박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대표해서 이재용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명의 거기 보면 이제 군수산업 빼고 GM 빼고 뭐 포드 빼면 그건 뭐 반도체 설계 회사에서 10명쯤 되는데 그거 들어갔잖아요. 보면요. 예, 그거 보면은 삼성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분명히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종천 교수님 이게 이제 반기업 정서 어떻게 뭐 완화됐냐? 이건 저는 요새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취직이 안 되죠. 이 취직이 지금요. 20대가 영권에서 맨날 비트코인하고 그다음에 뭐 그 주식하는 게 뭡니까? 직장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보면은. 그다음에 뭐 집을 살려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돈이 모자라죠. 이게 깨닫는 거죠. 보면 아 이게 직장이 참 이게 뭐 알바가 직장이 아니구나 도대체. 그다음에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뭐 좀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민간 기업에서 만들어진 이것이 지속 가능 일자리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이번에 그4.7 그 보궐선거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거기 표심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중국의 뭐를 믿고 도대체 이게 착각이죠, 착각.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면 이제 내수가 14억이 되다 보니까 뭐 미국이 의존하지 않고서도 뭐 한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그럼 옛날에 내수가 컸을 텐데 그때는 왜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3억에 보면은 이제 이건 있죠. 옛날 배를 고를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13억에 밥을 먹고 나는 게 일을 하면서 중국이 우기를 승천한 건 맞는데 중국의 경제 구조가 뭐 뻔하지 않습니까? 첨단 그 기술 좀 많이 약해요, 보면요. 그리고 통계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뭐 지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GRDP를 다 모으면은 중국의 그 GDP보다 더 크잖아요, 보면요. 우리를 치면은 경상도, 전라도 합치니까 GDP가 한국보다 더 큰 그런 식으로 지등이 많은 건데. 그래서 중국은 보면은 아마 굉장히 내부적으로 골맞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마 중국의 취약점을 아마 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게 나가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네, 그 정도면 됐나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천표 선생님, 말씀 주세요. 예, 이거 질문이 아니고 조동근 선생님 이제 잘 정리하신 거. 근데 그거에 조금 더 보충했으면 좋을 것가 있어가지고 두 가지 포인트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 얘기하는 데는 그 반도체의 종류별로 구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건의 네. 있는데요. 그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네. 다르고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삼성이 잘하는 건 그 메모리 반도체고 네네. 인텔이 잘하는 거 하는 거는 삼성이 도저히 못 따라가고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건 비메모리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비메모리와 메모리 요 차이를 좀 부각시키면은 네네. 삼성과 인텔이 중국이나 대만에 그 팹하고 관계없이 더 잘 수평적으로 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네네.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요 다음 발표 때는 좀 근사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기술 이 인텔 같은 거 AMD 같은 거는 그 설계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데 삼성은 그것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바보 반도체만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만 하고 있는 폭인데, 근데 삼성이 인텔이나 그런 것보다 도저히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삼성의 매니팩처링 테크놀로지가 네. 굉장하다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삼성의 매니팩처링 테크놀로지하고 인텔의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하고 네네. 이것이 또한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네. 그거를 하면은 삼성과 인텔이 서로 수평적으로 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찾아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참 반도체가 경기 민감주가 아니고 성장주다. 경기 민감주일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성장주. 그래가지고 그 포인트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의견 주신 거라서 이거는 이제 답변 없이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조동근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토론을 함께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강연만 잠시 좀 안내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수요일에 진행되는 다음 주 미트 콘서트는 신정임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길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백신 개발 성공 이후에 주요 선진국들은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이 안정성이 검증된 백신 확보를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예전의 일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방역 선진국을 자처하며 백신 확보에 주춤했던 대한민국은 현재 백신 수급 불안으로 백신 접종률이 아프리카보다도 더디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문정부는 백신 수급 계획을 발표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자신하고 있지만 수급 물량 계획만 발표하였지 언제 어떻게 수급 및 접종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 물량 중에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도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피나는 고통과 인내로 지켜온 방역 선진국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백신 부족 사태를 빚은 문정부가 코로나 종식을 위한 방안을 과연 가지고 있을 것인지 불신만 커져갑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다음 주 미트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또 코로나와 관련된 주제인 만큼 또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